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던 어두운 그림자와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선 한 여성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심리적 지배, 즉 나르시시스트에 의한 관계가 한 인간의 영혼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회복 탄력성과 내면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용기의 메시지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터널 끝에서 마주하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 한 잔을 준비하시고 이 놀라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저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첫 남자친구이자 훗날 남편이 된 그가 사람을 괴롭히고 통제하며 교묘하게 조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었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다정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상대를 교묘하게 파괴하는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만났을 때 저는 갓 17살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11살이나 많은 전직 육군 하사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자신보다 어리고 세상 물정에 어두우며 쉽게 통제하고 고립시킬 수 있는 상대를 목표로 삼습니다. 인생 경험이 부족한 상대일수록 그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기 쉽기 때문이죠. 우리의 결혼 생활은 10년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은 결혼을 하고 나서였습니다. 그는 소유욕이 엄청난 사람이었고 입만 열면 돈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내와 어린 자식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계산기를 두드리며 혼자만의 성공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결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저는 첫 번째 신경쇠약을 겪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함과 욕설, 저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말을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과거의 제 모습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폭언뿐만 아니라 손과 발을 사용하는 물리적인 폭력에도 능숙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그는 군대를 제대한 지 1년이 넘도록 직업이 없는 실업자였고 정작 정규직 비서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진 것은 저였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집을 샀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 집이 우리의 신혼집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상의 한마디 없이 그의 결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을 하니까 생활비를 보태는데 도움이 될 거야.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상대방의 역할을 멋대로 규정하고 통제합니다. 결국 그는 개인 사업자로 지붕 수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경력을 포기하고 그의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될 결정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일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야 상대를 세상으로부터 더욱 완벽하게 고립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의 사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주로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을 노린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는 노인들에게 다가가 지붕이나 타일, 홈통의 수리가 필요하다며 순진한 이들을 속여 돈을 벌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이었죠. 제가 결혼한 남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저는 완전히 억압된 상태였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제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런 저의 약점을 파고들어 더욱 폭군처럼 굴었고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며 주변에 떠들고 다녔습니다. 밖에서는 언제나 온화하고 차분하며 헌신적인 남편인 척 연기했기에 아무도 그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아내가 아닌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면 그는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는 법이 없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카트에 담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뒤를 말없이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당신은 돈 쓸 일이 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철저히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고작 17이었습니다. 그는 TV 리모컨을 독차지했고 아들이 울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날 밤 그가 바닥에 벗어 던진 빨래가 당장 세탁되어 있기를 요구했고 저녁 식사가 제 시간에 차려져 있기를 명령했습니다. 집수리나 장식에 관한 모든 결정도 오로지 그의 몫이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무시였죠. 어느 날 가스요금 고지서가 날아오자 그는 집안에 갓난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난방을 꺼버리고 자신만을 위한 난로를 피웠습니다. 그는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사업은 개인 사업자에서 유한회사로 성장했고 직원도 늘어났습니다. 그 격동의 세월 동안 저는 몇 번이고 더 신경쇠약을 겪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약을 먹어본 적도 아파본 적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나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멀리 살아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집에서만 일했기에 친구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는 저를 새로 설립한 회사의 이사로 등재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위한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홍보하며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저 모르게 우리가 살던 신혼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집 등기부나 어떤 은행 계좌에도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었죠. 정부 보조금 덕분에 그의 지붕 사업은 호황을 누렸고 그는 또 다른 유한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하면 전체 직원이 150명에 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 2개짜리 작은 집에서 3년 만에 방 5개짜리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집 앞 진입로에 자신만을 위한 차 2대를 세워두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부부 각자의 차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이었죠. 저는 이혼을 시도했지만 그는 만약 이혼하면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들이 2살 때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짐승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에게 아내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 불이행, 불륜, 부당한 행동, 신체적 학대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그는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는 저를 마구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땅에서 들어 올렸으며 문에 머리를 찍게 했습니다. 하지만 교활하게도 눈에 보이는 상처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차에 던져넣고 지옥에서 온 악마처럼 운전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주치의의 소견서 없이는 저를 입원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임시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의 단골 주치의가 한 달간 휴가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의사에게 제가 신경쇠약을 일으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관계자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으로 처음에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입을 열었을 때는 횡설수설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했습니다.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실제로 저지를 수 있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일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는 면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의 요청에 마지못해 나타났을 때 그는 온순하고 천사 같은 얼굴로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제가 마침내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또다시 쓰러질 뻔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집복도 한가운데에 세워진 칸막이 벽이었습니다. 그가 제가 없는 동안 집을 두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제게 아들을 보고 싶을 때마다 볼 것이며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물에 취해 몽롱한 상태였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인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저와 제 아들의 인생을 말입니다.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또다시 저 모르게 집을 팔았습니다. 사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집을 줄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시에서 운영하던 낡은 주택을 샀고 제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하면 집등기부에 제 이름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잠시나마 그가 좋은 쪽으로 변할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 희망은 짧았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6개월을 더 함께 살았습니다. 그 시간은 제가 다시 이혼 소송을 시작할 힘을 되찾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저의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이혼할 것이며 이전에 의사가 부재 중일 때 처음 보는 의사에 의해 강제 입원당했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치의는 만약 자신이 있었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걸 경우 반드시 자신만이 저희 집에 방문하도록 응급 유료 서비스에 요청해 주었습니다. 작지만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관계를 끝낼 때 보이는 전형적인 협박 방식입니다. 당시 2살이었던 제 아들은 말을 하지 않아 언어치료사에게 의뢰된 상태였습니다. 치료사들은 그저 발달이 늦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기 시작하면 감정적인 천식 발작을 일으켰고 한 번은 입원까지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아들을 데리고 당일치기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날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다는 말은 없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 가구와 살림살이를 가득 실은 트럭을 운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어린 아내와 자식에게 어떤 파괴와 혼돈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훔쳐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 당일 자신을 파산 신청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4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저는 3살배기 아들과 함께 돈 한 푼, 가족의 지원도 양육비도 없이 남겨졌습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것을 뜯어가고 제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믿고 서명했던 서류를 이용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업을 청산한 척했지만 2년 후 다른 이름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를 들어 아들의 양육권을 뺏으려 소송까지 걸었지만 정작 양육권 심리 재판날에는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기에 소송을 질질 끌수록 등기부에 이름이 있는 자신이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빚을 모두 갚고 아이를 키우고 일자리를 찾고 사업을 시작해 30년간 성공적인 DJ로 활동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나약하고 두려움에 떨던 한 여성이 어떻게 전사가 되어 두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켰는지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놀랍게도 남편이 떠난 이후 저와 아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얼마나 유독한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와 제 형제자매들은 나르시시스트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와 제 여동생은 둘 다 첫 남자친구와 결혼했고 둘 다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어린 나이에 그런 관계 외에는 다른 것을 몰랐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통제적인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는 현실을 깨닫고 지금은 모두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직후 저는 그가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당시 3살이었던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추천했던 언어치료사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자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천식 발작도 눈에 띄게 줄었지만 아버지를 볼 때면 증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독이 되는 존재를 기억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보육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를 몰고 우리 옆을 지나가며 경적을 울리고 아들에게 손을 흔든 뒤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러 왔다고 생각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산 선고를 받은 남편의 채권자들로부터 끊임없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빚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결혼관계였고 제가 그의 사업이사였기 때문에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전쟁 후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들과 저 두 사람의 삶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는 집을 팔고 싶었지만 집값은 대출금보다 낮아져 빚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젊은 여성이 그런 상황에서 집을 사겠다고 나서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저는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고위험 사례를 맡아줄 대출기관을 찾아야 했습니다. 파산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저는 모든 신용회사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엄청나게 높은 이자율을 감수하고 캐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 대출까지 받아 채권자들의 빚을 갚고 마침내 집을 제 단독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어린아이와 어떻게 살아남느냐였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는 제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끊임없이 메스껍고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폭언이 터져나올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도 고함이나 욕설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떠난 후 잠을 더 잘 잤고 마음과 태도가 매우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음악을 틀고 운동을 하고 옛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헤어졌던 그 자리에서 저를 다시 맞아주었습니다. 몇 마일씩 걷는 것은 제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은 엄청났지만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아들을 버스에 태워 학교에 보낸 후 저는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아들을 위해 짠 스웨터가 다른 엄마들의 눈에 띄었고 곧 주문을 받아 밤새 뜨개질을 하며 작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차고를 비워 새를 놓았고 세대를 댈 수 있는 주차 공간도 이웃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숙인을 들였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저는 온갖 날씨 속에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타이피스트가 필요한 작은 회사에서 이틀간 일하기도 했습니다. 재정 상황은 더디지만 꾸준히 나아졌습니다. 제 자신감도 커졌고 사람들은 제 의견을 존중하고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미소와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던 메스꺼움과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내성적이지 않았고 학교에서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들인 하숙이는 주말에만 머무는 DJ였습니다. 어느 주말 그의 보조가 펑크를 냈고 제가 대신 그를 돕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도움으로 시작된 이 일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35년 DJ 경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수입이 지출을 따라잡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판매와 행정 분야에서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대학에 다시 들어가 행정, 라디오, 저널리즘 분야의 정규직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결국 아동지원국이 전 남편을 찾아냈지만 그는 회사 이사로서 주당 65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0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급여 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적은 수입으로는 양육비를 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파산 선고 3년 후 숨겨두었던 자산을 이용해 새로운 회사를 차렸지만 그의 가면이 벗겨지고 사람들이 그를 위해 일하기를 거부하면서 그의 사업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탐욕과 괴롭힘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나이가 들수록 악화됩니다. 그는 평생 소유물과 돈에 집착했지만 결국 아무도 믿지 못했고 기회가 될 때마다 남을 속였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에게 5만 파운드가 든 돈가방을 자랑했는데 나중에 그 돈을 도난당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가벼운 심장마비를 겪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액수는 그가 저에게서 훔쳐간 돈과 거의 같았습니다. 카르마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날 제 전남편은 여전히 그의 소유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는 3대의 사륜 오토바이, 2대의 밴, 장비로 가득 찬 차고를 가지고 있지만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거의 걷지 못해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심각한 건강 문제들도 앓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매일 교류하지 않으며 우리가 헤어진 이후로 줄곧 혼자입니다. 그의 아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성을 바꿨고 아버지와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은
공감 능력 있고 친절하며 섬세한 영혼을 가진 40대의 남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집을 팔아 빚을 청산하고 제 원래 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관리하기 좋은 집을 사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의 DJ 경력은 35년간 이어졌고 은퇴 후에는 라디오 방송인으로 12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 연령이 지났지만 여전히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장 하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빚더미에 둘러싸여 통제당하고 괴롭힘당하고 도발당하고 가스라이팅당하고 속고 배신당하고 한 나르시시스트의 손에 의해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이것은 지옥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약하고 두려움에 떨던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되찾고 한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냈으며 마침내 자신의 빛을 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누군가에게 당신도 해낼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던 어두운 그림자와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선 한 여성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심리적 지배, 즉 나르시시스트에 의한 관계가 한 인간의 영혼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회복 탄력성과 내면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용기의 메시지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터널 끝에서 마주하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 한 잔을 준비하시고 이 놀라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저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첫 남자친구이자 훗날 남편이 된 그가 사람을 괴롭히고 통제하며 교묘하게 조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었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다정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상대를 교묘하게 파괴하는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만났을 때 저는 갓 17살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11살이나 많은 전직 육군 하사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자신보다 어리고 세상 물정에 어두우며 쉽게 통제하고 고립시킬 수 있는 상대를 목표로 삼습니다. 인생 경험이 부족한 상대일수록 그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기 쉽기 때문이죠. 우리의 결혼 생활은 10년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은 결혼을 하고 나서였습니다. 그는 소유욕이 엄청난 사람이었고 입만 열면 돈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내와 어린 자식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계산기를 두드리며 혼자만의 성공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결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저는 첫 번째 신경쇠약을 겪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함과 욕설, 저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말을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과거의 제 모습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폭언뿐만 아니라 손과 발을 사용하는 물리적인 폭력에도 능숙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그는 군대를 제대한 지 1년이 넘도록 직업이 없는 실업자였고
정작 정규직 비서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진 것은 저였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집을 샀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 집이 우리의 신혼집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상의 한마디 없이 그의 결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을 하니까 생활비를 보태는데 도움이 될 거야.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상대방의 역할을 멋대로 규정하고 통제합니다. 결국 그는 개인 사업자로 지붕 수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경력을 포기하고 그의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될 결정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일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야 상대를 세상으로부터 더욱 완벽하게 고립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의 사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주로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을 노린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는 노인들에게 다가가 지붕이나 타일, 홈통의 수리가 필요하다며 순진한 이들을 속여 돈을 벌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이었죠. 제가 결혼한 남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저는 완전히 억압된 상태였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제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런 저의 약점을 파고들어 더욱 폭군처럼 굴었고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며 주변에 떠들고 다녔습니다. 밖에서는 언제나 온화하고 차분하며 헌신적인 남편인 척 연기했기에 아무도 그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아내가 아닌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면 그는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는 법이 없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카트에 담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뒤를 말없이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당신은 돈 쓸 일이 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철저히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고작 17이었습니다. 그는 TV 리모컨을 독차지했고 아들이 울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날 밤 그가 바닥에 벗어 던진 빨래가 당장 세탁되어 있기를 요구했고 저녁 식사가 제 시간에 차려져 있기를 명령했습니다. 집수리나 장식에 관한 모든 결정도 오로지 그의 몫이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무시였죠. 어느 날 가스요금 고지서가 날아오자 그는 집안에 갓난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난방을 꺼버리고 자신만을 위한 난로를 피웠습니다. 그는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사업은 개인 사업자에서 유한회사로 성장했고 직원도 늘어났습니다. 그 격동의 세월 동안 저는 몇 번이고 더 신경쇠약을 겪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약을 먹어본 적도 아파본 적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나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멀리 살아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집에서만 일했기에 친구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는 저를 새로 설립한 회사의 이사로 등재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위한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홍보하며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저 모르게 우리가 살던 신혼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집 등기부나 어떤 은행 계좌에도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었죠. 정부 보조금 덕분에 그의 지붕 사업은 호황을 누렸고 그는 또 다른 유한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하면 전체 직원이 150명에 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 2개짜리 작은 집에서 3년 만에 방 5개짜리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집 앞 진입로에 자신만을 위한 차 2대를 세워두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부부 각자의 차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이었죠. 저는 이혼을 시도했지만 그는 만약 이혼하면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들이 2살 때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짐승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에게 아내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 불이행, 불륜, 부당한 행동, 신체적 학대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그는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는 저를 마구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땅에서 들어 올렸으며 문에 머리를 찍게 했습니다. 하지만 교활하게도 눈에 보이는 상처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차에 던져넣고 지옥에서 온 악마처럼 운전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주치의의 소견서 없이는 저를 입원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임시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의 단골 주치의가 한 달간 휴가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의사에게 제가 신경쇠약을 일으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관계자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으로 처음에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입을 열었을 때는 횡설수설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했습니다.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실제로 저지를 수 있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일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는 면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의 요청에 마지못해 나타났을 때 그는 온순하고 천사 같은 얼굴로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제가 마침내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또다시 쓰러질 뻔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집복도 한가운데에 세워진 칸막이 벽이었습니다. 그가 제가 없는 동안 집을 2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제게 아들을 보고 싶을 때마다 볼 것이며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물에 취해 몽롱한 상태였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2사람의 인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저와 제 아들의 인생을 말입니다.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또다시 저 모르게 집을 팔았습니다. 사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집을 줄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시에서 운영하던 낡은 주택을 샀고 제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하면 집등기부에 제 이름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잠시나마 그가 좋은 쪽으로 변할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 희망은 짧았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6개월을 더 함께 살았습니다. 그 시간은 제가 다시 이혼 소송을 시작할 힘을 되찾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저의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이혼할 것이며 이전에 의사가 부재 중일 때 처음 보는 의사에 의해 강제 입원당했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치의는 만약 자신이 있었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걸 경우 반드시 자신만이 저희 집에 방문하도록 응급 유료 서비스에 요청해 주었습니다. 작지만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관계를 끝낼 때 보이는 전형적인 협박 방식입니다. 당시 2살이었던 제 아들은 말을 하지 않아 언어치료사에게 의뢰된 상태였습니다. 치료사들은 그저 발달이 늦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기 시작하면 감정적인 천식 발작을 일으켰고 한 번은 입원까지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아들을 데리고 당일치기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날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다는 말은 없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 가구와 살림살이를 가득 실은 트럭을 운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어린 아내와 자식에게 어떤 파괴와 혼돈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훔쳐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 당일 자신을 파산 신청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4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저는 3살배기 아들과 함께 돈 한 푼, 가족의 지원도 양육비도 없이 남겨졌습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것을 뜯어가고 제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믿고 서명했던 서류를 이용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업을 청산한 척했지만 2년 후 다른 이름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를 들어 아들의 양육권을 뺏으려 소송까지 걸었지만 정작 양육권 심리 재판 날에는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기에 소송을 질질 끌수록 등기부에 이름이 있는 자신이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빚을 모두 갚고 아이를 키우고 일자리를 찾고 사업을 시작해 30년간 성공적인 DJ로 활동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나약하고 두려움에 떨던 한 여성이 어떻게 전사가 되어 2사람의 인생을 역전시켰는지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놀랍게도 남편이 떠난 이후 저와 아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얼마나 유독한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와 제 형제자매들은 나르시시스트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와 제 여동생은 둘 다 첫 남자친구와 결혼했고 둘 다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어린 나이에 그런 관계 외에는 다른 것을 몰랐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통제적인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는 현실을 깨닫고 지금은 모두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직후 저는 그가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당시 3살이었던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추천했던 언어치료사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자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천식 발작도 눈에 띄게 줄었지만 아버지를 볼 때면 증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독이 되는 존재를 기억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보육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를 몰고 우리 옆을 지나가며 경적을 울리고 아들에게 손을 흔든 뒤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러 왔다고 생각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산 선고를 받은 남편의 채권자들로부터 끊임없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빚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결혼 관계였고 제가 그의 사업 이사였기 때문에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전쟁 후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들과 저 두 사람의 삶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는 집을 팔고 싶었지만 집값은 대출금보다 낮아져 빚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젊은 여성이 그런 상황에서 집을 사겠다고 나서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저는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고위험 사례를 맡아줄 대출기관을 찾아야 했습니다. 파산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저는 모든 신용회사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엄청나게 높은 이자율을 감수하고 캐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 대출까지 받아 채권자들의 빚을 갚고 마침내 집을 제 단독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어린아이와 어떻게 살아남느냐였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는 제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끊임없이 메스껍고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폭언이 터져나올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도 고함이나 욕설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떠난 후 잠을 더 잘 잤고 마음과 태도가 매우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음악을 틀고 운동을 하고 옛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헤어졌던 그 자리에서 저를 다시 맞아주었습니다. 몇 마일씩 걷는 것은 제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은 엄청났지만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아들을 버스에 태워 학교에 보낸 후 저는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아들을 위해 짠 스웨터가 다른 엄마들의 눈에 띄었고 곧 주문을 받아 밤새 뜨개질을 하며 작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차고를 비워 새를 놓았고 세대를 댈 수 있는 주차 공간도 이웃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숙인을 들였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저는 온갖 날씨 속에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타이피스트가 필요한 작은 회사에서 이틀간 일하기도 했습니다. 재정 상황은 더디지만 꾸준히 나아졌습니다. 제 자신감도 커졌고 사람들은 제 의견을 존중하고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미소와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던 메스꺼움과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내성적이지 않았고 학교에서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들인 하숙이는 주말에만 머무는 DJ였습니다. 어느 주말 그의 보조가 펑크를 냈고 제가 대신 그를 돕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도움으로 시작된 이 일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35년 DJ 경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수입이 지출을 따라잡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판매와 행정 분야에서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대학에 다시 들어가 행정, 라디오, 저널리즘 분야의 정규직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결국 아동지원국이 전 남편을 찾아냈지만 그는 회사 이사로서 주당 65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0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급여 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적은 수입으로는 양육비를 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파산 선고 3년 후 숨겨두었던 자산을 이용해 새로운 회사를 차렸지만
그의 가면이 벗겨지고 사람들이 그를 위해 일하기를 거부하면서 그의 사업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탐욕과 괴롭힘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나이가 들수록 악화됩니다. 그는 평생 소유물과 돈에 집착했지만 결국 아무도 믿지 못했고 기회가 될 때마다 남을 속였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에게 5만 파운드가 든 돈가방을 자랑했는데 나중에 그 돈을 도난당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가벼운 심장마비를 겪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액수는 그가 저에게서 훔쳐간 돈과 거의 같았습니다. 카르마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날 제 전남편은 여전히 그의 소유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는 3대의 사륜 오토바이, 2대의 밴, 장비로 가득 찬 차고를 가지고 있지만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거의 걷지 못해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심각한 건강 문제들도 앓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매일 교류하지 않으며 우리가 헤어진 이후로 줄곧 혼자입니다. 그의 아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성을 바꿨고 아버지와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은 공감 능력 있고 친절하며 섬세한 영혼을 가진 40대의 남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집을 팔아 빚을 청산하고 제 원래 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관리하기 좋은 집을 사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의 DJ 경력은 35년간 이어졌고 은퇴 후에는 라디오 방송인으로 12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 연령이 지났지만 여전히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장 하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빚더미에 둘러싸여 통제당하고 괴롭힘당하고 도발당하고 가스라이팅당하고 속고 배신당하고 한 나르시시스트의 손에 의해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이것은 지옥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약하고 두려움에 떨던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되찾고 한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냈으며 마침내 자신의 빛을 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누군가에게 당신도 해낼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던 어두운 그림자와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선 한 여성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심리적 지배, 즉 나르시시스트에 의한 관계가 한 인간의 영혼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회복 탄력성과 내면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용기의 메시지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터널 끝에서 마주하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 한 잔을 준비하시고 이 놀라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저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첫 남자친구이자 훗날 남편이 된 그가 사람을 괴롭히고 통제하며 교묘하게 조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었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다정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상대를 교묘하게 파괴하는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만났을 때 저는 갓 17살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11살이나 많은 전직 육군 하사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자신보다 어리고 세상 물정에 어두우며 쉽게 통제하고 고립시킬 수 있는 상대를 목표로 삼습니다. 인생 경험이 부족한 상대일수록 그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기 쉽기 때문이죠. 우리의 결혼 생활은 10년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은 결혼을 하고 나서였습니다. 그는 소유욕이 엄청난 사람이었고 입만 열면 돈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내와 어린 자식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계산기를 두드리며 혼자만의 성공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결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저는 첫 번째 신경쇠약을 겪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함과 욕설, 저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말을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과거의 제 모습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폭언뿐만 아니라 손과 발을 사용하는 물리적인 폭력에도 능숙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그는 군대를 제대한 지 1년이 넘도록 직업이 없는 실업자였고 정작 정규직 비서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진 것은 저였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집을 샀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 집이 우리의 신혼집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상의 한마디 없이 그의 결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을 하니까 생활비를 보태는데 도움이 될 거야.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상대방의 역할을 멋대로 규정하고 통제합니다. 결국 그는 개인 사업자로 지붕 수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경력을 포기하고 그의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될 결정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일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야 상대를 세상으로부터 더욱 완벽하게 고립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의 사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주로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을 노린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는 노인들에게 다가가 지붕이나 타일, 홈통의 수리가 필요하다며 순진한 이들을 속여 돈을 벌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이었죠. 제가 결혼한 남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저는 완전히 억압된 상태였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제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런 저의 약점을 파고들어 더욱 폭군처럼 굴었고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며 주변에 떠들고 다녔습니다. 밖에서는 언제나 온화하고 차분하며 헌신적인 남편인 척 연기했기에 아무도 그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아내가 아닌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면 그는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는 법이 없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카트에 담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뒤를 말없이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당신은 돈 쓸 일이 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철저히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고작 17이었습니다. 그는 TV 리모컨을 독차지했고 아들이 울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날 밤 그가 바닥에 벗어 던진 빨래가 당장 세탁되어 있기를 요구했고 저녁 식사가 제 시간에 차려져 있기를 명령했습니다. 집수리나 장식에 관한 모든 결정도 오로지 그의 몫이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무시였죠. 어느 날 가스요금 고지서가 날아오자 그는 집안에 갓난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난방을 꺼버리고 자신만을 위한 난로를 피웠습니다. 그는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사업은 개인 사업자에서 유한 회사로 성장했고